클레어 밀러, 무엇이 14살 소녀로 하여금 언니의 침실로 들어가 조용히 목숨을 끊게 함 했을까? 분노도 두려움도 아닌 그보다 더 어두운 무언가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조차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 이건 평범한 언니가 아니었다. 헬렌 밀러는 19살이었고 장애를 지녔으며 말을 할 수 없었고 모든 것을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습니다. 걷지도 말하지도 저항할 수도 없었던 그녀에게 클레어는 여동생이었습니다. 한때는 그녀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사진 찍을 때 껴안아주며 가족 앨범 속에서 그녀 곁에서 미소 지었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추운 2월의 어느 밤 클레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녀는 그 침실로 걸어 들어가 가족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것은 펜실베이니아 교회 출신 14세 소녀 클레어 밀러의 소름 끼치는 실화이다. 그녀가 저지른 충격적인 범죄는 전국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한 지역 사회 전체를 경악에 빠뜨렸다. 2021년 2월 22일 오전 10시 8분 랭커스터 카운티 맨하임 타운십에서 카운티 오전 10시 8분 불안한 911 신고가 접수되었다. 전화기 너머에는 겨우 14살인 클레어 밀러가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섬뜩할 정도로 선명했다. 그녀는 신고 담당자에게 방금 여동생을 죽였다고 말했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클레어가 가족집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눈에 띄게 피 묻은 잠옷 바지를 입고 울면서 심하게 괴로워하고 있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관들은 헬렌 밀러의 침실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 파묻힌 채로 있었다. 큰 칼이 그녀의 목에서 튀어나와 있었고 피가 매트리스와 근처 바닥에 스며들어 있었다. 방금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클레어는 자신이 한 일을 이상할 정도로 인지하고 있는 듯했다.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그녀는 반복해서 내가 내 여동생을 찔렀어. 멈출 수 없었어. 라고 말했다. 헬렌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으나 이미 늦은 상태였다. 그녀는 도착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클레어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사건 발생 원인에 대한 수사가 즉시 시작되었다. 클레어 밀러는 문제아도 아니었고 명문 사립학교의 신입생이었다. 그녀의 교사들은 그녀를 지적이고 조용하지만 적극적인 학생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살인 전 몇 시간 동안 여러 틱톡 동영상을 활발히 올렸으며 톡 동영상을 활발히 올렸다. 살인 직전 몇 시간 동안 게시된 일부 콘텐츠는 가벼운 분위기였으나 다른 것들은 어두운 톤을 띄었다. 암시적인 캡션, 우울한 음악, 우울증의 힌트. 그녀의 가족은 조용한 중상류층 지역에 살았다. 경찰 출동 기록도 가정폭력도 알려진 학대 사례도 없었다. 겉으로 보기에 밀러 가정은 안정적이고 사랑 넘치며 평범해 보였다. 그러나 표면 아래 클레어는 고통받고 있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현실이 실제가 아니라고 믿었고 목소리를 들었고 현실이 실제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그녀의 사고는 혼란스러워지고 편집증적이었다. 후속 보고서에 따르면 그녀는 살인사건 전 정신적 이유로 입원한 적이 있었으나 아무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상상하지 못했다. 헬렌 밀러는 19세였다. 그녀는 뇌성마비를 앓고 휠체어를 사용했으며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장 기본적인 일조차도 전담 간병과 지원이 필요했지만 그녀의 가족, 특히 부모님은 그녀에게 깊이 헌신했습니다. 친구들은 헬렌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의 방은 부드러운 조명과 편안한 색상, 포스터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평화롭고 온화했으며 비극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어 있었는데 클레어가 칼을 들고 그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공격은 빠르고 조용하며 잔혹했습니다. 헬렌은 비명조차 지를 기회를 얻지 못했다. 범죄의 중대성으로 인해 클레어는 성인으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펜실베이니아 주 살인사건 법규상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도 적용되는 표준 절차였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클레어가 심각한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증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2명의 독립적인 정신과 전문의가 이 진단을 지지했다. 그들은 클레어가 정신병적 증상, 환각, 그리고 현실감 상실을 겪고 있다고 묘사했다. 클레어 자신은 평가자들에게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시뮬레이션 속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그녀의 정신질환을 인정했지만 범죄의 폭력적 성격을 강조했다. 클레어는 부모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고 무기를 선택했으며 직접 여동생 방으로 들어가 알려진 어떠한 도발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수개월에 걸친 평가,
심리, 법적 논쟁 끝에 클레어는 결국 2023년 2월 3급 살인죄에 대해 2023년 2월 범죄 발생 2년 만에 3급 살인죄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이미 복역한 기간을 감안하여 12년에서 4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먼니 주립교정 시설에 수감 중이다. 여성 수감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전문 정신치료 병동을 갖추고 있다. 클레어 밀러 사건은 잔혹성뿐만 아니라 그 불가능성 자체로도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사랑받는 가정에서 자란 14세 소녀, 공격자를 자극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취약한 피해자, 그리고 단 하룻밤 사이에 두 딸을 잃은 가족, 한 명은 무의미한 죽음으로, 다른 한 명은 형사사법제도로 공격자를 자극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취약한 피해자였으며 한 가족이 단 하룻밤 사이에 두 딸을 잃었다. 한 명은 무의미한 죽음으로, 다른 한 명은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라졌다. 법정에서 클레어의 부모는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지만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헬렌은 그들의 빛이었고 클레어는 막내였는데 이제 오직 침묵만이 남았다. 지역사회는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상담사들이 학교로 파견되었으며 정신건강 한라인에는 전화량이 급증했다. 전국의 실화 범죄 팬들은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아무도 이를 예상하지 못했는가? 막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살인자가 정신이 망가진 아이일 때 정의란 무엇인가? 클레어 밀러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숨겨진 정신질환에 관한 이야기다. 경고 신호를 놓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다. 누구도 대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찢겨진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다. 헬렌 밀러는 침묵 속에서 삶을 살았고 그녀는 침묵 속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잊혀져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사랑받았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말할 수 없었음에도 그녀의 삶은 수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클레어는 이제 살인 당일 그녀의 정신을 흐리게 했을지도 모르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수십 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상기시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공포가 낯선 이가 아닌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모건 가이저와 애나 와이. 2014년 5월 31일 아침, 위스콘신 주 와우와우의 한적한 교회 마을에서 페이튼 리트너라는 12세 소녀가 19군데에 찔린 상처로 피를 흘리며 숲에서 기어나오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모건 가이저와 아나 와이, 역시 12살짜리 두 소녀에 의해 죽도록 내버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슬렌더맨이라는 가상의 인터넷 캐릭터를 기쁘게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즉흥적인 폭력의 즉흥적 행위가 아니었다. 이는 온라인 공포 소설에 의해 현실인식을 왜곡당한 두 아이의 수개월에 걸친 계획의 결과였다. 그들의 표적은 아는 사이였고 그들이 포옹했던 사람이었으며 잠자리 놀이를 함께했던 친구였다. 모든 것은 집착에서 시작되었다. 모건 가이저는 공포 판타지에, 특히 소위 크리피파스타 커뮤니티에 매료되었다. 사용자 제작 공포 이야기라는 온라인 장르다. 그녀는 그곳에서 슬렌더맨을 발견했다. 검은 정장을 입은 키 큰 얼굴 없는 형상으로 자주 그림자 속에 숨어 아이들을 노리며 그들을 광기로 몰아넣는 존재로 묘사된다. 그는 실제 하지 않았지만 모건과 그녀의 친구, 아내에게는 소름 끼칠 정도로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사회성이 더 어색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던 아나 역시 똑같이 집착하게 되었다. 두 소녀는 서로의 망상에 젖어들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순수한 희생양을 죽이면 선더맨이 그들의 가족을 살려주고 숲 깊은 곳에 있는 그의 가상의 저택에서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이 선택한 희생양은 공통의 친구인 페이튼 리트너, 흔히 벨라라고 불리는 소녀였다. 그녀는 친절하고 조용하며 순진했고 친구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 공격 전날 밤, 세 소녀는 모두 모건의 집에서 잠을 잤다. 그들은 손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도넛을 먹고 늦게까지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페이턴이 잠든 사이 모건과 애나는 속삭이며 계획을 세웠다. 다음날 아침 공원에 간다는 구실로 소녀들은 모건 집에서 걸어서 금방 갈 수 있는 숲속 지역인 데이비드 공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페이턴에게 숲속에서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고 페이튼은 웃으며 동의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 채 달려가던 중
어느 순간 그들은 공중 화장실에서 그녀를 죽이려 했지만 포기했다. 숲속 깊숙이 들어간 모건은 페이튼을 제압했고 아나는 가까이 서서 모건을 부추겼다. 모건은 주방용 칼을 꺼내 찌르기 시작했다. 칼은 페이튼의 팔과 다리, 몸통을 반복적으로 찔렀다. 두 상처가 주요 장기를 관통했고 한 칼은 심장 근처 주요 동맥을 1mm도 안 되는 차이로 빗나갔다. 그러자 모건은 그녀가 죽을 거라 확신하고 모건과 애나는 피가 더 천천히 나오도록 가만히 있으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페이튼을 흙바닥에 홀로 눕힌 채 두고 떠났다. 두 소녀는 니콜라이트 국립숲을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거리는 약 200m였는데 그들은 그곳이 슬렌더맨이 사는 곳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배낭에 간식을 챙겨 숲속에서 무기한으로 살 준비를 했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한편 페이튼은 엄청난 출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힘을 내어 4번 게이트를 내어 숲에서 기어나와 근처 자전거 도로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지나가던 자전거 타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떨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고 즉시 911에 신고했다. 그녀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다. 의사들은 나중에 그 상처 중 단 하나라도 조금만 더 깊었더라면 그녀는 모건과 애나는 그날 늦게 고속도로를 걸어 다니던 중 경찰에 발견되었다. 그들의 배낭에는 그래놀라바, 물병, 그리고 큰 주방용 칼이 들어있었다. 별도의 신문에서 두 소녀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진술을 했다. 그들은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누가 먼저 아이디어를 냈는지에 대해 심지어 논쟁까지 벌였다. 모건은 경찰관에게 이상했어요. 후회가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아나는 하고 싶진 않았지만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두려웠어 라고 말했다. 심리평가가 곧이어 진행되었고 모건 가이저는 조기 발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 특히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이 희귀하고 심각한 질환으로 그녀는 슬렌더맨을 포함한 환각 증상을 보고했다. 맨과 다른 가상의 생물들을 집에서 본다는 등의 환각을 보고했다. 아나는 정신병으로 진단되지는 않았지만 매우 감수성이 예민하고 망상 장애를 앓고 있으며 모건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두 소녀 모두 위스콘신 주에서 1급 고의적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성년자라도 중범죄는 성인 법원에서 기소될 수 있다. 대중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2017년 아니사 와인은 경감된 혐의인 2급 살인 미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그녀에게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그녀는 최대 25년의 수용 기간을 정신건강시설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모건 가이저도 유죄를 인정했으며 그녀 역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고 정신건강기관에서 최대 40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 7년 조금 넘게 복역한 후 아나는 조건부 석방이 허가되었으며 현재 GPS 추적 및 정기적인 정신과 검진을 포함한 엄격한 법원 감독 해에 살고 있습니다. 반면 모건은 여전히 보안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으며 그녀의 변호인들은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그녀는 감금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페이튼 리트너의 경우 그녀는 생존했으며 신체적, 정서적으로 수개월의 회복 과정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거의 발언하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보안정신병원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안정신병동에 수감 중이다. 그녀의 변호인단은 조건부 석방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도 그녀는 감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페이튼 리트너는 생존했다. 그녀는 수개월에 걸친 신체적 정서적 회복 과정을 견뎌냈다. 그녀는 이 공격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언급하지 않지만 발언할 때는 인터뷰에서 침착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은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포트라이트에서 벗어난 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에 대한 긴급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넷 문화가 젊은 마음에 미치는 영향과 아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정의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살인을 시도한 아이에게 어떻게 형을 선고해야 할까요? 살인을 시도한 아이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가? 어느 시점에서 공상이 범죄적 의도가 되는가? 그리고 아마도 가장 불안한 점은 우리가 얼마나 가까스로 한 아이를 매장하는 것을 막았는가 하는 것이다. 단지 다른 두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는 괴물을 믿었기 때문에 말이다. 세 번째, 에리카 메이 버츠. 2009년 11월 응급대원들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서머빌의 한적한 집에 도착했다. 그들은 세레니티 리처드슨이라는 이름의 3살배기 여자아이가 바닥에 생기 없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작은 몸은 장기간 학대의 흔적, 심한 타박상,
내부 손상, 그리고 상처 자국을 보여주고 있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조용한 주택에 긴급 구조대가 도착했다. 안에서는 세레니티 리처드슨이라는 3살짜리 소녀가 바닥에 생기 없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그로 뒤덮여 있었고 작은 몸에는 장기간의 학대 흔적이 드러났다. 심한 타박상, 내부 손상, 그리고 팔과 다리, 등에 걸쳐 있는 상처들이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병원 도착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을 그토록 충격적으로 만든 것은 학대의 잔혹성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정체였다. 살인자들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보호자로 신뢰받던 사람들이었다. 세레니티의 데모인 에리카 메이 버츠와 그녀의 절친이자 동거인인 세니티의 데모 에리카 메이 부츠와 그녀의 절친이자 룸메이트인 셰니타 라트리스 커닝햄이 아이의 보호를 맡고 있었으며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아이를 구타해 죽였습니다. 세니티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디트로이트에서 방문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이샤 리처드스는 이사 중이었고 딸을 일시적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부츠에게 맡겼습니다. 그녀는 부츠를 가까운 친구로 여겼고 이는 짧은 방문일 뿐 스트레스가 많은 이사 기간 동안 세니티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방문이었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사 기간 동안 세레니티를 안전하게 돌보기 위한 방법일 뿐이었다. 그녀가 알지 못했던 것은 이 결정이 비극으로 끝날 것이라는 점이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는 세레니티가 도착한 직후 거의 즉시 시작되었으며 불과 며칠 동안 버츠와 커닝햄은 벨트와 플라스틱 옷걸이로 그녀를 반복적으로 구타했다. 그들의 주장된 이유는 세레니티가 배변 훈련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처벌받았다. 마지막 폭행이 발생했을 때쯤이면 세레니티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다. 11월 3일 구급대원이 마침내 출동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뒤였다. 어린 소녀는 광범위한 외상과 내상을 입었으며 부검 결과 둔기로 인한 외상과 멍 자국이 반복적으로 반응했다. 수사관들은 학대의 규모에 경악했다. 세레니티의 상처는 단일 폭력 발작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오래된 멍이 새로운 멍 아래에 겹쳐진 상태였다. 검시관은 이를 자신이 목격한 최악의 아동 학대 사례 중 하나로 묘사했다. 두 여성은 아동 학대 살인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세레니티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부츠와 커닝햄 양측이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동 학대 사례 중 최악의 사례 중 하나로 묘사했다. 두 여성 모두 아동 학대 치사로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검찰은 세레니티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부츠와 커닝햄 양측 모두 동등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막으려 했다는 흔적은 없었고 망설임의 증거도 없었다. 오직 아동의 죽음으로 끝난 점차 심해지는 폭력의 패턴만이 존재했다. 신문 과정에서 부츠와 커닝햄은 각자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나 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고 결국 2071년 자신들의 행위를 시인했다. 압도적인 증거에 직면한 에리카 메이 부츠는 2071년 아동 학대 치사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다. 신문 과정에서 부츠와 커닝햄은 각자 일부 책임을 전가하려 했으나 진술이 모순되었고 결국 둘 다 2011년 저지른 행위를 인정했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 에리카 메이 부츠는 소위 알포드 협상을 제안받았는데 이는 공식적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증거가 유죄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다. 셰니타 커닝햄은 양측의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두 여성 모두 법정에서 쓰러졌고 판사가 가석방 없이 종신형이라는 선고를 읽자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커닝햄은 잠시 후 기절했고 법원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도왔으며 세레니티의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일부는 그들의 감정적 붕괴가 아이러니하다고 여겼다. 바로 이 여성들이 유아를 구타해 죽인 자들이었고 아이의 울음을 무시했으며 단 한 번도 의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아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판사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처벌을 마주할 힘조차 없었던 것이다. 판사는 직설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가차없는 학대 그 자체라 규정하며 세레니티의 죽음이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완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을 자신이 본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로 언급했다. 세레니티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눈물 어린 진술을 했다. 그녀는 딸의 다정한 성격과 그녀의 미소,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평생 짊어지게 될 죄책감에 대해 말했다. 결국 괴물로 드러난 누군가를 믿어버린 것에 대한 재판 이후 이 사건은 잔혹성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얼마나 자주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지, 믿음이 어떻게 무기화될 수 있는지, 때로는 아이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큰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비극적으로 상기시켜 줌으로써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세레니티가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 신호는 전혀 없었다.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 신호는 없었다. 어머니는 버츠를 수년간 알고 지냈다. 그들은 디트로이트에서 함께 자랐다. 범죄 전력은 없었고 폭력 이력도 없었다. 단지 세레니티가 안전할 것이라는 조용한 약속, 사랑받을 것이라는 약속,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대신 3살 배기 소녀는 고통과 혼란 속에서 죽어갔다. 수백 마일 떨어진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 순간을 위로해 줄 사람 없이 버츠와 커닝햄은 오늘날까지도 가석방 기회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채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그들의 이름은 노련한 수사관들조차 충격에 빠뜨린 범죄와 영원히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이름은 세레니티다. 자라날 기회조차 없었던 어린 소녀, 유치원도 시작하지 못한 아이, 두 번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아이. 그녀의 이름은 남부 캐롤라이나 아동보호기관의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상징이 되었다. 신뢰받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경계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며 한 번의 비극적 실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사례다. 신뢰받는 어른들 사이에서도 경계는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며 한 번의 비극적인 실수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존재가 되었다. 네 번째, 레이첼 셰이와 셸리 아이디. 언뜻 보기엔 평범한 고등학생처럼 보였다. 복도에서 웃고 셀카를 올리고 짝사랑에 대해 수다를 떨며 웃고 있었죠. 레이첼 셰이와 셸리 아이디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였고 그들의 세 번째 절친 스카일러 나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3인조는 다른 10대 소녀 그룹과 다를 바 없었죠. 그러던 어느 2012년 여름밤 그들 중 2명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요. 그들은 멀어지지도 다투지도 않았다. 그들은 살인을 계획했다. 레이첼의 말대로라면 우리는 그저 그녀가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카일러 나이스는 겨우 16살이었다. 똑똑하고 유머 감각이 있으며 의욕 넘치는 그녀는 형사 변호사가 되는 꿈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웨스트 버지니아 주 스타시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며 소수의 친구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 중에는 레이첼, 셰이, 셸리 아이디가 있었다. 세 소녀는 모든 것을 공유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흐르며 긴장감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스카일러는 점점 다른 두 사람으로부터 고립되어 갔다. 그녀는 그들이 비밀을 숨기고 그녀는 심지어 너희가 선유럽 하는 방식 때문에 난 절대 완전히 믿지 않을 거야. 같은 암시적인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그녀의 의심은 옳았다. 2012년 7월 5일 밤 셸리 아이디가 스카일러를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한밤중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을 때 그녀는 이미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있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그녀는 침실 창문으로 기어나와 스카일러는 이전에도 해본 일이었다.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각 그녀는 침실 창문으로 기어나와 셸리아의 은색 토요타 캠리에 올라탔다. 레이첼은 뒷좌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계획은 경계를 넘어 펜실베이니아 시골의 외딴 숲속으로 차를 몰고 가서 그들이 숨어 지내던 곳에 스카일러를 데려다 놓는 것이었다. 스카일러는 자신이 죽음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트렁크 안에는 주방용 칼, 종이 타월, 표백제, 깨끗한 옷, 그리고 삽이 숨겨져 있었다. 소녀들은 살인을 몇 주 동안 계획해왔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나누었고 숲에 도착하자 스카일러에게 마리화나를 피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숲속 빈터로 걸어 들어갔다. 그러자 새를 세는 순간 레이첼과 셸리아가 칼을 꺼내 친구를 찌르기 시작했다. 스카일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그녀는 50회 이상 찔렸다. 나중에 소녀들은 스카일러가 탈출하려고 진흙 속을 기어다니며 그만두라고 애원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끝난 후 그녀의 시신을 묻으려 했지만 땅이 너무 바위투성이었다. 대신 나뭇가지와 잎사귀, 흙으로 덮은 뒤 채 올라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스카일러의 부모는 딸의 빈 침실을 발견했다. 처음엔 몰래 나갔다가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공포가 밀려왔다.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그녀가 새벽 12시 30분경 차에 타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화질이 흐릿해 차량을 식별할 수 없었다. 셸리아와 레이첼은 수색 작업에 합류하며 걱정하는 척했고 소셜미디어에 스카일러 실종 전단을 공유했다. 그들은 그녀의 부모를 안아주며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스카일러를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태운 지 1시간 후에 내려줬다고 말했다. 그 거짓말은 몇 달 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레이첼은 12월이 되자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다. 정신적 붕괴 후 정신과 시설에 입원했고 2013년 1월 3일 울음 속에서 수사관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들이 살인을 계획한 방법, 그것을 실행한 과정, 그리고 한 달 후 3월에 스카일러의 시신을 버린 장소까지 2014년 2월 치과 기록을 통해 모두가 두려워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시신은 스카일러 나이였다. 레이첼 셰이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녀는 형량 협상을 수락하고 셰일라 에디에 대한 증언에 동의했다. 법정에서 후회를 보이며 자신의 행위가 괴물 같았다고 인정했다. 10년 후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30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로칸 교정센터에 수감 중이다. 시엘라 에디는 끝까지 관여를 부인했으나 증거가 압도적이었고 2014년 1월 1급 살인죄로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15년 후 가석방 가능성을 가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녀 역시 웨스트 버지니아주 라컨 교정센터에서 복역 중이다. 이 범죄의 여파로 전국에 분노와 불신이 퍼져나갔다. 어떻게 20대 소녀가 가장 친한 친구의 살인을 그렇게 냉혹하게 계획할 수 있었을까? 학대도 없었고 정신질환의 병력도 없었으며 즉각적인 위험 징후도 없었습니다. 단지 소름겨 끼치는 공감 능력 결여, 냉혹한 계획, 그리고 거의 말이 안 되는 변명뿐이었습니다. 스카일러의 부모 데이브와 메리 니즈는 충격에 빠졌지만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가장 큰 좌절감 중 하나는 실종 당시 앰버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점이었다. 그녀가 스스로 떠난 것으로 여겨졌고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경보는 발령되지 않았다. 이후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스카일러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당국이 납치 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에 처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실종 아동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오늘날 스카일러의 그 법을 통해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삶을 통해 스카일러의 기억은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행사에서 신뢰, 경고 신호,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 간의 소통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스카일러 니의 살해는 감정적 범죄도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갑고 계획적이었으며 그녀가 자매처럼 사랑했던 두 소녀에 의해 실행되었습니다. 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대상일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5번째, 티아 윈버리. 2008년 11월 12일 아침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의 딜라드 고등학교 학생들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5번째, 티아 윈버리. 2008년 11월 12일 아침 플로리다주 포트로더데일의 딜라드 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실 사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어떤 학생들은 웃고 어떤 학생들은 종소리 전에 서둘러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10대들의 일상적인 수다 소리는 한 발의 총성 소리에 의해 침묵되었습니다. 15세의 아만다 콜레트, 인기 있는 학생이자 마칭 밴드 멤버가 가슴에 총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렸습니다. 그녀는 몇 분 안에 사망했습니다. 살인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숨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만다의 친구, 또 다른 15세 소녀 티아 윈버리였다. 이것은 갱 관련 총격도 5인 사건도 아니었다. 개인적이고 계획적이며 가슴 아프게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두 소녀는 한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다. 하지만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 몇 달 전부터 그들의 우정 속에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 레즈비언으로 정체화된 테이는 아만다에게 로맨틱한 감정을 품게 되었고 아만다는 그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티아에게 그 거절은 단순히 아픈 수준을 넘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고 그녀는 그 감정적 무게를 매일매일 지고 다니며 혼란과 분노, 고립의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총격 사건 몇 주 전부터 경고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티아는 온라인에 암시적인 메시지를 올렸고 불안한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 심지어 친구에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녀는 자해를 시작했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었지만 침묵의 고통을 겪는 수많은 10대들처럼 주변 누구도 그녀가 얼마나 절벽 끝에 다다른 상태인지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 총격 사건 당일 아침 티아는 22구경 권총을 배낭에 넣어놓았다. 평소처럼 등교했다.
당시 작동하지 않던 금속 탐지기를 통과한 뒤 아침 수업 직전 복도에서 아만다를 마주쳤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 뒤 티아가 허리띠에서 총을 꺼내 아만다의 가슴을 정면으로 향해 단발로 발사했다. 순식간에 아만다는 바닥에 쓰러졌고 학생들은 비명을 질렀다. 혼란이 일자 교사들이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아만다 콜레트는 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티아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캠퍼스를 떠나 근처 식당으로 걸어갔다. 떨고 정신이 혼미해진 그녀는 전화를 빌려 9211에 신고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졌다. 방금 친구를 쐈어요. 죽이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저 그녀가 내가 겪은 고통을 느끼길 바랐을 뿐이에요. 경찰이 몇 분 뒤 도착했고 티아는 무사히 체포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었고 총은 그녀의 백팩에서 발견되었다. 소식이 퍼지자 포트 로더데일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학교 안에서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폭력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은 이유. 티아 윈버리는 단순히 그날 그녀가 지니고 있던 것은 무기만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버림받음, 정서적 불안정, 주로 조부모에 의해 키워진 티아는 어린 시절부터 정체성 상실과 우울증으로 고군분투해 왔다. 아버지는 거의 없었고 어머니는 때때로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아만다가 자신이 믿는 유일한 사람,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해왔다. 그래서 아만다가 자신을 멀리하기 시작했을 때 티아는 대처 방법을 몰랐다. 그녀는 그 거절을 경계가 아니라 배신으로 해석했다. 법정에서 검찰은 그녀를 2급 살인 및 학교 군에서 변호인들은 그녀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들은 적절한 정신건강 지원에 접근할 수 없었던 고통받는 10대의 모습을 그려냈다. 너무 늦기 전에 개입하지 못한 시스템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였다. 재판은 감정이 가득했다. 검찰이 범죄의 세부 사항을 읽는 동안 아만다의 부모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감정이 북받쳤다. 아만다의 부모는 검찰이 범죄의 세부 사항을 읽는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법정에서 수갑을 찬 티아는 재판 과정 내내 통제할 수 없이 울었다. 발언을 요청받자 그녀는 아만다의 부모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제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충분하지 않을 거란 거랍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안합니다. 당신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것에 대해. 그 말로는 부족했다. 아무것도 충분할 수 없었다. 2010년 3월 티아 윈버리는 25년 징역형에 이어 5년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그녀는 고작 16살이었다. 아만다 콜레트의 가족은 이후 브로워드 카운티 교육청을 상대로 사망에 대한 불법 행위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동료 학생이 티아가 총을 학교에 가져 익혀와 아만다를 쏠 계획이라고 교사에게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봉쇄 조치도 경보도 보안 대응도 없었다. 2012년 교육부는 52만 5천 달러로 사건을 합의했다. 딜라드 고등학교 총격 사건은 단순한 비극적 사건이 아니었다. 정신건강 시스템이 무너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의 한 단면이었다. 2012년 교육부는 52만 5천 달러로 사건을 합의했다. 딜라드 고등학교 총격 사건은 단순한 비극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증상이었다. 정신건강의 절규가 무시될 때, 학교가 경고를 외면할 때, 청소년의 정서적 고통이 단순한 드라마로 치부될 때 발생하는 증상이었다. 여섯 번째 사건, 니콜 카신스카스. 2003년 8월, 조용한 도시 뉴햄프셔주 앤슈아를 뒤흔든 소름적 끼치는 범죄는 지역사회에 영원한 상처를 남겼다. 16세 니콜 카신스카스와 그녀의 18세 남자친구 윌리엄 설리번은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니콜의 친어머니 진 도미니코를 잔혹하게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다. 니콜과 빌리의 관계는 2002년 5월 온라인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서로 다른 주에 살았음에도 니콜은 뉴햄프셔, 빌리는 코네티컷. 그들의 유대는 빠르게 깊어졌다. 며칠 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고 매일 메시지와 편지, 전화로 끊임없이 소통했다. 끊임없이 이어졌다. 매일 메시지와 편지, 전화 통화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중대한 장애물에 직면했다. 진 도미니코는 헌신적인 어머니로서 딸과 빌리의 관계가 지나치게 빠르고 깊어지는 것에 깊은 우려를 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의 동거 계획을 반대했고 니콜의 법적 독립을 요구하는 요청도 거절했다. 진의 보호 본능과 관계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은 니콜과 빌리 양측 모두에게 원한을 불러 일으켰다.
2003년 8월이 되자 그들의 좌절감은 치명적인 결심으로 변모했다. 빌리는 니콜과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 뉴햄프셔로 향했고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자신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주된 장벽으로 여긴 그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여긴 사람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진에 대한 그들의 초기 살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커피 크리머에 독을 넣으려는 시도와 집의 오일 탱크에 불을 지르려는 시도가 포함되었다. 2003년 8월 6일 그들의 사악한 계획은 결실을 맺었다. 진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오자 빌리는 그녀와 말다툼을 벌인 후 맞서며 야구 방망이로 그녀를 때렸다. 그녀가 제이는 버치힐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며 지역 스포츠 코치로도 활동한 사랑받는 인물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지역 사회에 큰 공백을 남겼다. 수사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깊은 슬픔을 느꼈다. 니콜과 빌리는 체포되어 기소되었으며 니콜은 2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2005년 빌리에게 불리한 증언하기로 합의했다. 그녀는 최소 10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공허함을 남겼다. 이후 수사에서 니콜과 빌리 모두 체포되어 기소되었다. 니콜은 2급 살인죄를 인정하고 2005년 빌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녀는 최소 3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빌리는 1급 살인죄와 살인공모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수감 중 니콜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명했다. 수감 중 교육을 추구하여 2025년 3월 GED와 준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형기 22년을 복역한 후 판사는 40년형의 자녀 형기를 집행유예하여 11월 가석방 자격을 부여했다. 신문에서 니콜은 문제 청소년을 돕는 것으로 어머니의 유지를 기리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인생을 파괴하기보다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다. 니콜 카신스카스의 사건은 억제되지 않은 격정적 감정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생생히 보여준다. 이는 소통과 정신건강인식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이들의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데 경계심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7번째 브렌다 스펜서 1979년 1월 29일 아침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의 그로버 클리블랜드 초등학교 일상은 미국 역사에 암울한 이정표를 남길 폭력 행위로 산산조각났다. 길 건너 집에서 16세 브렌다 앤 스펜서는 교정에 총격을 가해 성인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부상시켰다. 그녀가 왜 그런 흉악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묻자 그녀의 소름 끼치는 답변은 나는 삶을 파괴하기보다 개선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미국 역사에 암울한 이정표를 남긴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16세의 브렌다 앤 스펜서는 길 건너 집에서 학교 운동장을 향해 총격을 가해 성인 2명을 살해하고 9명을 부상시켰다. 그녀가 왜 그런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묻자 그녀의 소름 끼치는 답변은 나는 월요일이 싫어. 이러면 하루가 활기차지. 였다. 브렌다 스펜서는 1992년 4월 3일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났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가난하고 방치된 환경의 집에서 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집은 어수선했고 아버지와 딸은 바닥에 깔린 단 하나의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잤다. 스펜서는 나중에 아버지의 신체적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아버지는 이를 부인했다.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부인할 수 없이 기능장애적이었다. 스펜서는 어릴 때부터 고통과 행동 문제의 징후를 보였다. 그녀는 총기에 대한 집착, 권위자에 대한 경멸, 결석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그녀는 결석 문제로 문제 학생 시설에 의뢰되었다. 문제 학생 시설로 의뢰되었다. 해당 시설 직원들은 그녀가 자살 충동을 보인다고 보고했으며 정신과 평가에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입원을 권고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1978년 12월 총격 사건 한 달 전에 그녀의 입원에 동의하지 않았다. 총격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78년 12월 스펜서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루거 1022 반자동 22구경 소총과 망원경 조중형 그리고 500발의 탄약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었다. 스펜서는 후에 라디오를 달라고 했는데 소총을 받았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 선물을 자신의 생명을 끝내라는 암시로 해석했다. 그 운명적인 월요일 아침, 스펜서는 새로 얻은 소총을 들고 학교 정문 밖에 기다리던 아이들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36발을 발사해 학생들을 보호하려던 교장 버튼 레그와 관리인 마이크 서셜을 살해했다. 이 공격으로 8명의 아이와 1명의 경찰관이 부상당했다.
총격 후 스펜서는 집안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며 6시간 넘게 대치했다. 이 시간 동안 그녀는 샌디에이고 유니언 트리뷴 기자와 전화 통화를 하며 그 유명한 월요일이 싫다는 발언을 했다. 결국 협상가들은 버거킹 음식을 제공하며 그녀를 설득해 항복하게 했다. 스펜서는 체포되어 성인으로 기소되었으며 1980년 4월 2건의 살인 및 치명적 무기 사용 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종신형에 25년을 추가한 형을 선고받았다. 수년간 그녀는 가석방을 여러 차례 거부당했으며 가장 최근 거부 결정은 2025년 2월에 내려졌다. 그녀는 현재 캘리포니아 치노 여성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스펜서의 행동은 즉각적인 비극을 넘어선 영향을 미쳤다. 월요일이 싫어 라는 문구는 붐타운 레츠의 동명 노래에 영감을 주었으며 이 곡은 영국에서 히트했다. 이 총격 사건은 또한 총기 규제, 정신건강,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으며 이러한 논의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브렌다 스펜서의 사건은 치료받지 않은 정신질환의 잠재적 결과, 총기 접근성, 조기 개입의 중요성에 대한 냉혹한 경고 역할을 한다. 사건은 치료받지 못한 정신질환의 잠재적 결과, 총기 접근성,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냉혹하게 상기시킨다. 그녀의 이야기는 미국 학교 폭력 역사 속 암울한 장으로 위험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경계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8번째, 린다 앤더슨의 살해. 2003년 1월 추운 저녁, 온타리오주 미사가 교회에서 두 10대 자매가 몇 주간 계획해온 일을 조용히 실행에 옮겼다. 어머니 린다 앤더슨은 욕조에 누워 심하게 취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욕조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 한 자매가 온타리오 주 미사가 교회 지역에서 두 10대 자매가 몇 주간 계획해온 음모를 조용히 실행에 옮겼다. 어머니 린다 앤더슨은 심하게 취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욕조에 누워 있었다. 욕조에 물이 차오르는 동안 한 자매는 어머니의 머리를 물속에 누르고 다른 자매는 가까이 서서 지켜보았다. 몇 분이 걸렸지만 그들은 기다렸다. 그녀가 죽었음을 확인한 뒤 몸을 말리고 현장을 정리했다. 친구들과 밀크쉐이크를 마시러 나갔다가 나중에 집에 돌아와 911에 신고했다. 동기는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을 노린 것이었다. 더 나은 삶을 원했고 그들은 친어머니를 죽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이 사건은 후에 욕조 소녀들 이야기로 알려지게 되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냉혈한 살인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다. 왜냐하면 살인자들은 노련한 범죄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5세와 16세의 우등생이었다. 린다 앤더슨은 세 아이를 둔 싱글맘이었다. 그녀는 열심히 일했지만 고군분투했다.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과 싸웠다. 경제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압도당했다. 두 딸은 똑똑하고 야망 넘쳤지만 어머니를 원망하기 시작했다. 비싼 옷을 입고 휴가를 즐기며 그들이 보기에 평범한 10대 삶을 사는 친구들과 달리 빚과 고통에 빠져 같은 삶을 제공해 줄 수 없었던 어머니를 보며 그들에게 린다는 부모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녀를 장애물로 여겼다. 2002년 말까지 자매들은 공개적으로 그녀의 죽음을 상상하기 시작했고 단지 서로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하며 채팅 앱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학교에서도 농담 삼아 이야기했다. 불안하게도 일부 친구들은 오히려 부추겼다. 그들은 단순히 도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돈을 원했다. 어머니가 가입한 생명보험이 약 133천 달러 한화, 약 1억 7천만 원에 달했는데 새 옷을 사고 큰 집으로 이사하며 유럽 전역을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한 자매는 심지어 동급생에게 그냥 엄마가 죽어버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하기도 했다. 2003년 1월 18일 그들은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날 자매들은 어머니를 설득해 술을 많이 마시게 했다. 어머니가 완전히 취한 상태가 되도록 보드케 타이레놀 4마를 섞어 진정되도록 했다. 린다가 완전히 취하자 그들은 편안한 목욕을 시켜주겠다는 핑계로 그녀를 욕조에 들여보냈다. 그녀가 거의 움직일 수 없을 때쯤 한 명은 그녀의 머리를 물속에 잠기게 한 채 숨이 멈출 때까지 누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침묵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살인 후 그들은 현장을 정리했고 계획된 평범함을 보여주기 위해 근처 식당에 친구들과 함께 나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식당에 갔다.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와 응급 서비스에 신고했다. 경찰에게 어머니가 술을 마신 탓에 욕조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동한 경찰은 명백한 살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린다의 죽음은 우발적 익사로 판정되었고 사건은 거의 1년간 종결되었다.
자매들은 비밀을 아는 채 학교로 돌아가 일상생활을 이어갔으며 보험금 처리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토록 어두운 비밀은 영원히 묻혀 있지 않았다. 2004년 초, 자매 중 한 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파티에서 그녀는 친구에게 살인을 고백했고 증언에 따르면 그들이 얼마나 영리했는지 자랑하며 그 친구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가 이어졌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결정적 증거였다. 경찰은 온라인 채팅 기록을 발견했고 증거를 남기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한 검색 기록, 심지어 자매들이 쓴 일기장까지 찾아냈다. 그들은 CSI를 보며 팁을 얻는다고 농담했고 할 일 목록을 작성했으며 심지어 누군가를 물속에 가둬 죽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까지 계산해냈다. 2005년 두 자매는 모두 1급 살인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되었습니다.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캐나다 청소년 형사사법법에 따라 신원이 영구적으로 보호되었습니다. 그들은 별도로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미성년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형량인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중 6년은 구치소에서, 4년은 지역사회감독에 복역했습니다. 형기를 청소년 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두 사람 모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자매는 2009년, 다른 자매는 2010년에 출소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이후 그들은 새로운 신분을 취하고 사회에 재진입했다. 이 이야기는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어떻게 두 10대 소녀가 차분하고 치밀하게 친모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그 후 파티를 벌이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심리학자, 범죄학자, 언론인 모두가 의견을 내놓았다. 일부는 가족의 기능 부전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다른 이들은 소녀들의 자기애적 성향과 반사회적 경향을 지적했다. 그러나 그 어떤 답변도 그들의 범죄가 지닌 냉혹함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다. 린다 앤더슨은 완벽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군분투하는 새 아이를 홀로 키우려 애쓰는 상처 입은 여성이었지만 그녀는 죽을 자격이 없었고 특히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됐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목욕탕에서 익사당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이 사건은 국제적 관심을 끌었으며 이후 실화 범죄 서적 제 클래스 프로젝트, 어머니를 죽이는 법과 영화 제시 퍼펙트 시스터즈, 에비게일 브레어슬린, 조지 헤일리 주연의 소재가 되었다. 두 작품 모두 범죄 뒤에 숨은 정서적 심리적 배경을 조명했지만 할리우드조차 그 어둠을 완전히 담아내진 못했다. 조지 헤일리가 출연한 영화로 제작되었다. 두 작품 모두 범죄 배후의 정서적 심리적 풍경을 조명했지만 할리우드조차 그 어둠을 완전히 담아내지는 못했다. 오늘날 자매들은 가명으로 법의 보호 아래 자유롭게 살고 있다. 그들의 기록은 봉인되었고 신원은 대중의 시야에서 지워졌다. 그들이 변했는지는 대중이 영원히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저지른 일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2009년 6월 캘리포니아 엘도라도 힐스의 고급주택에서 경험 많은 많은 형사들조차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랑스러운 싱글맘으로 자신의 침실에서 잔혹하게 찔려 숨졌다. 살인자는 그녀의 14살 딸 타일러 위트와 타일러의 19세 남자친구 스티븐 컬버였다. 그들의 동기는 왜곡된 10대의 사랑과 살아서는 함께할 순 없다면 죽어서라도 함께하자라는 믿음이었다. 타일러 위트는 외동딸로 밝고 예술적 재능이 있다고 묘사되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교통국 소속의 유능한 엔지니어인 어머니 조앤 위트와 함께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아왔다. 조앤은 엄격했지만 지지 않은 어머니였다. 그녀는 딸을 깊이 사랑했고 보호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보호하려는 욕망이 결국 조앤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9년 봄, 조앤은 타일러가 스티븐 컬버와 연애 및 성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발견했다. 컬버는 직업도 인생 목표도 없으며 조작을 일삼는 성향을 가진 19세 청년이었다. 조앤은 경악했다. 스티븐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그들의 집에 머물며 일종의 플라토닉한 룸메이트인 척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가 미성년자인 그녀의 딸과 잠자리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조앤은 대부분의 책임감 있는 부모라면 할 법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그 커플을 직접 마주했고 서로 만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 조치가 통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스티븐을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그녀는 심지어 타일러의 일기장까지 제출했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불안한 내용과 어머니에 대한 점점 커져가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 단 한 번에
행동이 타일러와 스티븐의 눈에는 조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스티븐에게 그녀는 보호자라기보다 적이자 자유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이후 며칠간 두 사람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조앤을 살해한 뒤 어둠 속에서 뒤틀린 결말로 함께 죽기로 한 자살 협정을 꾸몄다. 2009년 6월 11일 밤 타일러는 수면제를 갈아 어머니 음료에 넣었다. 배신을 눈치채지 못한 조앤은 그것을 마시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 스티븐은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에 들어왔다. 타일러에 따르면 그녀가 문을 열어준 것이었다. 그 다음 벌어진 일은 잔혹했다. 스티븐은 큰 주방용 칼을 들고 조앤의 침실로 슬금슬금 들어와 20회 이상 찔렀다. 피가 침대를 적시고 벽에 튀었다. 타일러는 후에 경찰에게 복도에 서서 귀를 막고 흥얼거리며 어머니의 비명을 막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조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손에 난 상처와 멍은 마지막 순간까지 싸웠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침대에서 혼자 피를 흘리며 숨졌다. 살인 후 타일러와 스티븐은 당황한 기색 없이 신중하게 온도 조절기를 조작해 시체 부패를 늦추고 불을 끈 뒤 함께 집을 빠져나갔다. 그들은 현금과 옷, 노트북, 그리고 작별 인사라기보다 뒤틀린 사랑 편지에 가까운 유서를 챙겼다. 두 사람은 샌프란시스코로 이동해 조앤의 신용카드로 호텔에 투숙했다. 그곳에서 영화를 보고 음식을 시키며 자살을 준비했다. 객실에서 발견된 물품들 중에는 쥐약, 일반 의약품 수면제, 시간여행과 죽음을 다룬 컬트 클래식 영화 도니 다코가 있었다. 하지만 자살 계획이 실패하자 그들은 호텔을 떠나 고향에서 노숙자 집단에 섞여 지내려 했다. 조앤의 고용주는 그녀가 출근하지 않자 우려를 표했고 경찰은 안부 확인을 실시했다.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타일러가 도망친 것으로 의심했으나 곧바로 훨씬 더 어두운 방향으로 의심이 전환되었다. 다중 카운티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고 며칠 만에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근처 샌브루노의 주차장에서 이 커플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저항 없이 체포되었고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이후 진행된 조사에서 타일러와 스티븐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타일러는 스티븐이 살인을 저질렀으며 자신이 어머니의 죽음을 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티븐은 타일러가 자살을 위협하며 자신을 조종해 살인을 간청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경찰은 타일러가 어머니를 죽이는 환상을 묘사한 일기장, 문자 메시지, 편지들을 확보했다. 그녀는 그녀가 죽어서 사라지길 바란다고 썼다. 압도적인 증거에 직면한 타일러 위트는 결국 유죄 협상에 동의했다. 그녀는 2급 살인죄를 인정했다. 어머니를 죽이는 환상을 묘사한 일기, 문자 메시지, 편지를 확보했다. 한 소름 끼치는 메시지에서 그녀는 이렇게 썼다. 그녀가 사망한 것처럼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압도적인 증거에 직면한 타일러 위트는 결국 유죄 협상에 동의했다. 그녀는 2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스티븐에 대한 증언에 동의했다. 그녀는 종신형에 처해졌다. 스티븐 컬버는 1급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타일러의 법정 증언은 혼란스럽고 취약한 소녀가 나이 많은 남성에게 조종당했다는 모습을 그려냈지만 검찰은 그녀가 보인 것보다 훨씬 더 계산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살인을 막을 충분한 기회를 가졌고 누군가에게 경고하거나 심지어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타일러는 후에 법원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저는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엄마는 저를 사랑하셨는데 제가 그 사랑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결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타일러 위트는 여전히 수감 중이다. 그녀는 심리학 공부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젊은 수감자들을 멘토링하고 있다고 한다. 그녀가 언젠가 가석방을 허가받을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조앤 위트는 친지와 가족들에게 친절하고 지적인 딸에게 맹목적으로 헌신한 어머니로 기억된다. 그녀의 살아에는 엘레도라도 힐스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고 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었을까라고 묻게 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잘못된 10대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다. 감정적 조종의 위험성에 관한 것이며 통제되지 않은 집착이 어떻게 치명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일을 하려 했으나 그로 인해 목숨을 잃은 한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다. 올리브는 1975년 여름 캘리포니아 테린다의 부유한 교외 지역이 끔찍하고 기이한 살인사건의 진원지가 되며 미국 실화 범죄의 역사에 영원히 새겨지게 되었다. 이 사건은 문제 많은 10대 남자친구와
그녀의 문제 많은 남자친구, 그리고 그녀의 양부모에 대한 잔혹한 이중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범죄는 나중에 바베큐 살인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주모자는 16세의 말린 올리브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반항적이고 어두운 면모를 지녔으며 소름 끼치는 냉담함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말린은 1959년에 태어나 제임스와 나오미, 올리브 부부에게 유아 시절 입양되었습니다. 부유한 중년 부부에게 입양되었다. 결혼 초기 대부분을 해외에서 보낸 이 부부 중 제임스는 성공한 광고회사 임원이었고 나오미는 복잡한 과거를 가진 전업주부였다. 그녀는 알코올 중독, 우울증, 정서적 불안정과 싸우며 마를린과 자주 충돌했다. 그들의 관계는 유독하고 불안정했으며 고함치는 다툼, 비난, 통제로 점철되었다. 마를린 역시 천사는 아니었다. 10대 초반에 그녀는 마약, 소매치기, 그리고 그녀가 흑마술이라 묘사한 것에 깊이 연루되었다. 그녀는 불안한 일기장을 썼고 오컬트에 관심을 보이며 집에서는 점점 더 반항적으로 변했다. 부모는 강압적 치료, 엄격한 통제 등 모든 방법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다. 마를린이 더 화를 낼수록 그녀는 탈출과 복수에 대한 환상을 키웠다. 1974년 그녀는 찰스 척 라일리라는 20세 비만 마약상 남자를 만났다. 치료, 엄격한 사랑, 외출 금지 등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말린이 화를 낼수록 그녀는 탈출과 복수에 대한 환상을 키웠다. 1974년 그녀는 찰스 척 라일리라는 20세 과체중 마약 딜러를 만났다. 낮은 자존감과 사랑받고 싶은 절박한 욕구를 가진 300파운드, 약 130몇십 킬로가 넘는 체중에 사회적 고립 상태였던 척은 조종하기 쉬운 먹잇감이었다. 지시를 따를 누군가를 찾던 교묘한 10대에게 나이 차에도 불구하고 척은 마를린에게 깊이 빠져들었다. 그녀는 그에게 애정과 통제권, 그리고 목적을 주었는데 이는 그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그에게 명령을 다 내렸고 그 명령 중 하나는 살인이었다. 1975년 초가 되자 마를린은 부모를 죽이고 싶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척에게 그들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오미의 지붕 아래 하루라도 더 사는 것보다 차라리 고아가 되겠다고 말했다. 척은 홀딱 반에 쉽게 휘둘리는 상태였기에 도우기로 동의했다. 6월 21일 말리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아버지와 쇼핑을 가기로 약속해 어머니 나오미를 집에 혼자 남겨둔 뒤 그녀는 뒷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했다. 말린과 제임스가 외출한 사이 척은 올리브 집에 들어갔다. 그는 망치, 베개, 그리고 체내에 LSD를 가지고 왔다. 나오미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 척은 머리를 망치로 여러 번 내리쳤고 마지막으로 베개로 숨을 막아 죽였다. 하지만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았다. 제임스가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침실에서 벌어진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고 도망치려 했다. 척은 마를린이 훔친 권총으로 그를 4번 쏘았다. 주방 바닥에 쓰러져 숨졌다. 이제 두 구의 시체를 처리해야 했던 말린과 척은 시신을 침대 시트로 감싼 뒤 제임스의 픽업 트럭에 싣고 인근 차이나 주립공원으로 향했다. 한적한 공터에서 그들은 시신을 바비큐 구덩이, 실제 공공 그릴, 이에 놓고 휘발유와 나무를 이용해 소각하려 시도했으나 시신은 완전히 타지 않았다. 결국 그들은 시신을 차에 싣고 침대 시트로 싸서 제임스의 픽업 트럭에 실었다. 그들은 차를 몰고 근처 차이나 스테이트 공원으로 향했다. 한적한 공터에서 그들은 시체를 바비큐 구덩이, 즉 공중 그릴에 넣고 휘발유와 나무를 이용해 시체를 태우려 시도했다. 그러나 인체는 쉽게 타지 않는다. 불은 타오르지 못하고 끔찍한 잔해만 남겼다. 다음날 공원 관리인이 구덩이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악취를 발견했다. 안에는 그을린 뼈, 탄 직물, 부분적으로 불탄 유해가 있었다. 당국에 신고되어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말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다. 이웃들에게 부모님이 휴가를 떠났다고 말했지만 경찰은 곧 그녀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발견했다. 올리브 부부는 마을을 떠난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그들의 은행 계좌는 건드리지 않았으며 차량은 사라진 상태였다. 추궁을 받자 척은 무너져 살인을 자백했다. 그는 시신 처리 시도까지 인정하며 모든 것을 말린을 위해 했다고 말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도면까지 그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재판에 넘겨졌고 대중은 충격에 빠졌다. 척 라일리는 성인으로 재판받아 1급 살인 2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1970년대 후반 잠시 사형을 폐지하면서 그의 형량은 종신형으로 감형되었고 35년 넘게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말린 올리브는 완전히 다른 형량을 받았다. 살인 당시 그녀는 겨우 16세였기 때문에 청소년으로 재판을 받았고 살인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최대 6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1세 생일이 될 때까지 최대 6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소년교도소에서 4년 조금 넘게 복역한 후 1979년에 석방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주모자임에도 불구하고 마를린 올리브는 법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나이도 되기 전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방 후 마를린은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체포와 마약 사용 혐의로 연루되는 등 방황했다. 1990년대에는 사기 및 위조 혐의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녀가 법의 심판대에 설 때마다 언론은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어떻게 그렇게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늘날까지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마를린은 신분을 바꿔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후회를 표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을 추적해온 많은 이들은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참혹함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믿는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어떻게 오늘날까지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가? 오늘날 말리는 신분을 바꿔 주목받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후회를 보인 적이 없으며 사건을 추적한 많은 이들은 그녀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위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다고 믿는다. 바베큐 살인 사건은 잔혹성뿐만 아니라 얼마나 냉정하고 체계적이며 후회 없는 범죄였는지로 인해 캘리포니아를 충격에 빠뜨렸다. 충동적인 범죄도 아니었고 돈 문제도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 권력, 자유에 관한 것이었으며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한 10대 소녀가 주도한 것이었다. 그리고 많은 면에서 그녀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것으로 영상은 끝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